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청와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유튜버 고성국 씨가요,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성국 씨는 여기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고성국 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했을 때 중앙당 윤리위원회도 서울시당의 징계 결정이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다음에 재심 신청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통지가 오는 대로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런 이유로 핵심적인 이유로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면서 갈등을 조작했다. 전두환 씨 사진 걸자고 얘기를 했었죠. 탈당 권유는 제명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중징계입니다. 이게 절차가 정관제 되면 탈당 권유 평당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탈당 권유도 지난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결정을 받았고 예. 송달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자동 탈당 제명이 된다라고 됐죠. 해서 제명이 된 상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형태로 되는데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중앙윤리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니까 예. 뭐 이의 신청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되는 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예. 것이라고 보는데 이 징계 수위 자체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요. 2019년에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예. 그때도 5.18 폄훼와 관련해서 이종명 의원은 의원 신분인데도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김재원 의원도 5.18 헌법 정신을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가 네. 우리 당원에는 이걸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해서 당원권 1년 정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당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과한 징계 수준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도 일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이제 있는 소지의 발언들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성국 씨가 이제 서울시당에서 윤리위에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윤리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 절차에 이제 나서게 된다면 징계 수위는 약간 변화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나 이제 기존의 선례를 봤었을 때 뭐 아예 없던 걸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예 없던 거. 그러면은 탈당 권유 밑에가 당원권 정지란 말이에요. 당원권 정지도 꽤 큰 징계인데 요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세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 그럼 뭐 윤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뭐 수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질 수 싶습니다. 있다. 중앙으로 올라오면.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걸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번복한다? 물론 뭐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투표에 나선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민의힘이 비춰질 것인가. 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징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뜩이나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고성국 TV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황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과 상관없이,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꿔버리게 된다면 그 프레임이 더 강화돼서 지방선거 치르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당직자가 아니거든요. 평당원인 신분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되는 과정을 볼 때 윤리 가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서 윤리 가서 소명을 하고 적극적인 이제 자기 변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이유가 윤리에 가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윤리는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씨가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중앙당으로 와서 윤리 심판을 받게 될 때 네. 적극적인 이제 자기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요 이제 평당원의 이야기를 갖다가 뭐 지선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유튜버로서 뭐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걸 당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죠. 정책까지는 좌우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의 신청하고 재심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며칠 정도 뒤면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윤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먼저 이제 의견 청취하는 데까지 좀 시간은 뭐 한두 주 정도는 한두 주? 소요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재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열흘 정도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이 모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그런데 이번에도 유독 이 중징계 새벽에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사실 국민의힘 좀 여쭤봐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이런 결정을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밤중에 뭔가 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야반 도주하듯이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왜 대선 후보 교체도 새벽 3시고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새벽 1시고 이번에 고성국 씨 징계도 밤 11시거든요. 왜 꼭 새벽이나 밤늦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 반대편 여론 또는 반대편 지지자들이 와서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밤 아니냐, 새벽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당권파에서 징계한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밤 11시 한 것도 결국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냐. 그럼 결국 국민의힘의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게 예. 마치 정적들 또는 반대파 제거할 때 쓰이는 것처럼 지금 쓰이는 하나의 칼이 됐고 예. 그 칼을 사실은 모를까요? 온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휘두르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이게 좀 정상적인 정치가 맞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건 절차적으로 예.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 그 보통 이제 밤 늦게 나오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윤리 결정을 최대한 빨리 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보통 윤리가 오후에 소집이 됩니다. 예. 그 당직자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밤늦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윤리위에서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완전 비공개로 합니다. 저조차도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가끔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윤리 절차 언제 열리고 몇 시에 열리냐. 네. 근데 저도 몰라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친한 기자가 물어보면 저도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면은 안 알려줍니다. 오늘 할 것 같긴 한데 요 정도까지나 알지 시간까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예. 반대되는 분들이 와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윤리위가 또 하나요. 서울시당에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입니다. 정작 배현진 의원은 중앙윤리위에서 가운데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를 저희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용기 있게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징계위원회 합의 된다면 재심이나 법적 조치하실 생각입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당내 문제가 연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윤리위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이제 당과 이게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글쎄요, 강성필 부대님, 네. 그 국민들 중에 독립적으로 윤리의 판단대로 객관적으로 네. 한다라는 걸 믿으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송구스럽지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 뭐 지도부의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 좀 그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저희 이제 민주당의 그 한동수 이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도부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네. 결정, 뭐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배현진 의원 말고 일단 고성국 씨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분에 대해서 제명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이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패배할 겁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요, 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민주화에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막말을 내뱉었던 고성국 씨 제명 안 할 겁니까? 이거 한 표, 두 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친한계 의원 10명 못 혼자서 하는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함부로 건드리잖아요. 예. 파장 클 겁니다. 제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배현진 의원 예. 보통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당에서 배현진 의원 그것도 본인이 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징계한다. 예. 그냥 두고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여기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말이 이상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중앙당이 하기 힘든 숙제를 용기 있게 해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징계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를 국민 전체에게 물어본다면 예. 글쎄 뭐 제 생각입니다. 뭐 한 80% 이상은 그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로만 포함한다면 그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뭐 당 지도부와 가깝고 당 지도부가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는 논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중앙윤리위원회로 바로 가게 될 경우에 예. 고성국 씨에 대해서 엄정한 그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런 길을 터줬다 이런 건가요? 수고를 덜어줬으니 예. 굳이 그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이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뉘앙스까지 저는 같이 포함됐다고 봐요. 예. 근데 만약에 얘기하신 것처럼 강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박빙 지역에서 이런 그 고성국 씨와 관련한 내용들이 정쟁화돼서 이슈가 됐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지방선거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도 서울시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이 문제에 우리가 어렵게 결정했으니 중앙윤리위원회도 대신 따라달라는 건가요? 대신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결정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또 함께 담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우수 대표 그 정치적 문구죠. 정치적 문구라고요. 예. 그 평당원은 시도당 그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그 우리 당 같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강 정책하고 당원 당규에 위반이 되면 징계합니다. 예. 그건 뭐 여지없이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 최고위원이었어요. 김기현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맥을 보면은 그 5.18 뭐 부정이 아니었어요. 문맥이.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언론에 나오면서 어쨌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소명을 했어도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와 정강 정책에 맞지 않다면 징계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씨가 와가지고 이걸 왜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게 될 경우는 네.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지도부가 있다 하더라도 윤리위는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라고 고성국 씨의 그 징계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서울시당에 해서 중앙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중앙당에서도 여전히 힘든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힘든 숙제가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앙당이 처리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김재원 의원은 당시에 예. 최고위원이었다니까요. 최고위원이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등수도 높았어요. 거의 1등에 가까운 등수를 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은 최고위원이었고 예. 나름의 그 당시에 실세로 분류됐던 사람인데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 징계로 얘기해 볼게요.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큰일 난다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이나 친한계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른바 그 정치적 전투력이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특히 지역구 내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지역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지지 강도도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가운데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장 자주 내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윤리위원회 제소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제소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 그 제소 안건에 대해서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건으로 다뤘다면 오늘 소명 과정에서 분명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지금 제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에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는 잘못됐다. 이것에 연명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해서 제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수석부위원장 3명 또 서울시 의원 모두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오히려 배현진 의원은 그렇게 비춰질까 봐 더 조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을 겁니다. 그럼 중앙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린다면 저는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경고면은 당원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예. 경고, 다음에 조심하라 이런 예. 뜻이죠. 근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당직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징계를 정치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당원권 정지를 이제 포인트가 그건데 당원권 정지를 몇 개월이라도 맞으면 서울시당 위원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전 포인트는 경고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고성국 씨가 있고 여기 배현진 의원이 있고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는 다 하지 말자는 주장을 했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체의 징계 논의를 중단하고 그런 전국을 좀 끝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의 정치를 하지 못할 망정 뺄셈의 정치가 계속 지속되고 당내 갈등과 또 배제의 정치가 계속 횡행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제와 철회 그리고 당 지도부의 정치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지금 말씀하신 제명이든 또는 탈당 권고든 그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저는 정말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명이나 탈당 권고 정도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박찬원 교수께서 보시기에 뭐 일단 그겁니다. 누구 한 명은 더 강하게 징계하고 아니면 두 사람 다 징계하지 않는 방법.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는 뭐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징계의 수위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즉 주의나 경고 수준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제 새로운 또 논란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이 서울시당의 공천권이 이제 중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또는 직무대행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이제 공천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수습 국면으로 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내릴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점들이 좀 고려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보다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가 사실은 더 관심사예요, 국민들은. 뭐 당내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윤 어게인과 선을 긋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어제 오늘 언론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얘기 다르고 어제 얘기 다르고 앞에서 한 얘기 다르고 뒤에서 한 얘기 다르고 그 정도로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지금 지도부에게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지금 중징계가 되는 상태인데 이걸 만약에 톤다운한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윤 어게인 세력을 달래려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톤다운 시킨다고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를 이해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맞받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아예 낮추든지 예. 아니면은 그냥 징계를 갖다가 강행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벌써 명쾌하게 나왔죠.
예. 당 지도부의 입장이 명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윤리위에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쉽지 않다. 좀 그런 점에서 어떤 징계 수위가 징계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논란이 생기고 네. 그냥 제명하면 제명하는 대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계륵 같은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제 네. 지도부가 헤쳐 나갈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조영실 대변인께 지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윤호개인 세력과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이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성국 씨의 징계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도 되는 겁니다. 아니, 별개의 문제죠. 징계는 징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윤호개인과의 이제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인 거죠. 그럼 고성국 씨가 뭐 그 윤호개인의 무슨 뭐 상징적 존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 고성국을 징계 안 하면 윤호개인이다. 이거는 정말 상징적 인물 아니에요? 어떻게 상징적인 인물이죠? 저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예. 그 윤호개인 같은 경우는 뭐 선을 긋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재 지도부의 입장은 윤호개인에 대해서 그 거기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무당층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예.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많은 표를 끌어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게 목표인데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여기 빼다 보면은 이길 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세력들을 갖다 확보하는 문제로 예. 그렇게 보셔야지. 뭐 이걸 누구 쳐내는 지난주하고 문제는 아니라고 비슷하시네요, 봅니다. 입장이. 네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 유튜버와 미략 참 어렵다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당의 그 강력한 지지자라면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정치라는 것은 물밑 대화를 통해서 그 협상도 가능하고 또 서로 간의 가치를 나눠 갖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인데 이 유튜버들은 어떠냐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공개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그 확인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략이 좀 어려운 대상들이에요. 미략이 좀 어려운 대사들이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불거진 일 때문에 네. 그렇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유대총연합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윤 어게인으로 이번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지만 그 영역이 계속 좁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역량 있는 사람이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안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른바 강경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직접 김민수 최고위원과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 얘기를 다시 오늘 바로 잘못했어요. 그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내밀한 얘기들이 예. 유튜브들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중도 진영과 강성 지지자들 간에 그 최대 공약수를 만들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제일 많은 수를 득표를 해야 네.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죠. 침묵하는 다수들은 지켜는 보고 있지만 표심으로는 또 심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최대 공약수를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도 읽었습니다. 미략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해서 물밑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설명한 거를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김재원 최고도 본인도 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네.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너무나도 본인의 능력과 경험에 비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김민수 최고 만나가지고 이거 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불리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벅찰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제 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겁니다. 이 어떤 그 고급 정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또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유튜버들한테 또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경험에서 오는 차이인 거예요. 경험의 차이다.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굳이 말하면 우회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말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전한길 씨는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그냥 가서 얘기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을 일으킨 장면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다시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윤어게인과 같이 못 간다. 내란 세력 같이 못 간다.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사람 같이 못 간다고 발표한 것이 장동희 대표 의중이냐 물으니까 장동희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전해온 게 그것은 박성훈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윤실 대변인, 박성훈 대변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이어서 이제 절연, 윤어게인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던 일부 국민들은 저렇게 전한길 씨가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셈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말을 보면 절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윤어게인의 구호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잖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거는 우리가 확장하고 그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무당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인 것이고 절연한다고 해서 또 절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붙어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절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성훈 그 수석 대변인이 했던 말은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발언록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저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게 그 기정사실화가 됐는지 저도 찾아보려고 했고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발언이 없더라고요. 제가 공보실 쪽에도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발언으로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거는 맞다고 그럽니까? 그거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비공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메모해서 당시에 비공개 의총 끝난 다음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사실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뭐 다 대변인 해봤지만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메모를 해서 그걸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여러 정황상. 그런데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한길 씨에게 전달한 의견은 그 개인 의견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유튜버들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정치적인 결사체가 아니에요. 가치나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업성이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가 그런 생태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상업적인 유혹에 따라서 뭐 자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치를 내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갑재 대표는 아예 국민의힘을 숙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전한길 말을 띄워주고 그걸 기사로 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쭐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잖아요. 연갓이라고 있습니다. 사마귀 몸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마귀 몸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마지막에는 번식을 해야 되니까 사마귀를 죽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냐.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가지고 사마귀가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거구파가 국힘당을 숙주로 삼았어요. 그래서 국힘당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앞서 이제 경험의 차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이게 그 유튜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최근에 이제 가장 이렇게 높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2.3 개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극우 농도가 좀 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리적 보수까지 염두에 두고 중도층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들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고성국 TV의 대선 후보들이 지지층 때 당원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고성국 TV라든지 극우 TV에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당 지도부 위에 이들을 극우 유튜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너네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었어?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다 보니 이들과의 선긋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래서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 앞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선긋기 발언을 했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이거 선거용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을 숙주로 해서 이 극우 유튜버들이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또 선거와 맞물리면 또 정치에 관심 있는 고 관여자들이 더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신지호 전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신지호 전 의원은 이제 개혁파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바지 사장의 한계, 태생적 한계라고 직격을 했어요. 송수진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거는 뭐 저분이 이제 원래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빨리 물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다라고 봅니다. 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그 뭐 고성국 TV뿐만이 아니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까지 지금 이건 여야의 문제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제 체육회다 어디다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정치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 그게 온라인으로 옮겨왔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독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 포함해서 대중성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바지 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정치인은 보통 국민들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자신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뒤에 뭐 김어준 씨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 환경,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는 이제 설명인 건데 내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가처분 신청하면서 뭐 기자회견 한다는 아까 단독 보도가 있던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계속적으로 좀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겁니까? 그렇겠죠.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가장 단적인 것으로 윤리위원회가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는데 그분이 쓰신 말에 의하면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징계가 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대구를 취임 이후 벌써 이제 3번째 갔다고 하는데 조영수 대표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글쎄 보수 진영의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제 지도자들은 뭔가 좀 힘을 얻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럼요. 그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제 호남을 가서 이제 광주를 가서 힘을 얻는 것 같이 당연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이제 대구 지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을 어떻게 보면 저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심 근거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라는 지역에 가서 힘을 얻는 것도 맞고요. 실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구를 처음 간 게 아니라 처음 간 것은 제주도입니다. 지방선거 체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와서 대구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방향의 흐름. 저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당에서 이제 움직이는 당대표의 거의 움직임하고 거의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끝에 있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그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간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건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 체제로 제대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예, 시장을 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시장을 간 것 같은데 이제 일부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데 윤어게인 버리면 지방선거 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였는데 장 대표는 여기 대답은 안 했다고 그래요. 뭐 일일이 다 답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마음으로 이른바 내재적 접근으로 해보면 참 요즘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는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은 당원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 강경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윤어게인을 이른바 업고 달려서는 100m 쉽게 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고 싶지만 그동안 그 자기를 당대표 자리에 있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뭐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데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그 강성 지지자들을 바로 떼어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다.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날은 윤어게인으로는 안 된다. 다음 날은 생각해보니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윤어게인 세력이 이 중도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동혁 대표가 저보다 정치적 식견이 더 깊겠지만 정치라는 건 역시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데 당원만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전 국민이 투표하는데 전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해야지 자기가 당대표 되는 시기에 성공 방정식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 어렵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심정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남은 건 뭘까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며칠 사이에 이 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현주 최고위원이 바로 옆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냥 돌이켜보면 박찬호 교수님 전당원 투표 강하게 밀어붙일 것처럼 하다가 계속적으로 뭔가 얘기가 들면서 결국에는 지선 전에 합당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사건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뭐니 해도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인사추천. 이 부분이 소위 언론의 대통령이 경로했다.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그런 표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국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소위 말해서 51대 49처럼 팽팽한 대립 관계는 있었지만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밀어붙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던 세력의 어떤 그 변호인 이력을 가지신 분을 추천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그 후폭풍의 영향이 결국은 이 합당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굉장히 심한 단어들을 동원했었죠. 영상을 저희가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정입니다. 공동행사 시작이야. 사과 정상.
어딘지 한동인지 오늘 조용히 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엉덩이 싫어하는 놈이 어딨어? 선생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저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강선필 부대변인 이 19일 걸렸나요? 그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남은 건 무엇이냐? 판청 그러니까 계파 갈등 부각됐었고 친명계 이거 다시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남은 건 뭐라고 보시죠? 남은 건 이제 손잡고 지방선거 승리하는 거죠. 오늘 아침처럼. 네. 아니 저는 뭐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 제목이 정청래 100기 뭐 이런 거 썼더라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100기를 든 게 아니라 용기를 냈다고 봐요. 이게 민주당의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치열하게 서로 간의 갈등을 가지고 싸우지만 이게 갈등으로 끝나지 우리는 내전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게 설득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 잡았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당대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당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금도를 넘어서지 않고 여기서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뭐 정청래, 조국, 김어준이 벌써부터 후임 대통령을 세우려고 한다. 뭐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얼마나 이런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주식회사 친명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지도 않고 당무 개입 안 해도 그게 저희 여당과 민주당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때는 저도 걱정스러웠던 것이 합당을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격한 말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사실 방송의 댓글들을 보면 맞다, 합당을 해야 된다, 뭐 합당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보다는 왜 당신들 대통령 힘들게 하냐, 외롭게 하냐, 대통령 일하는데 왜 뒷받침 못하냐 이런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양쪽이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줬다고 생각하고 또 조국 대표도 말을 했잖아요. 13일까지 얘기하면서 플러스 선거연대. 이게 이제 선거연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그럼 완전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이제는 표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죠. 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기껏 지금 화해하고 지금 대통령 뒷받침하자는 분위기에 또 찬물 끼얹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럼 박찬대 의원이 사실 당대표 경선 같이 경쟁했었고 출판 기념회 아까 이제 그 야유를 받은 데가 그 출판 기념회 자리인데 찾아간 것도 그런 행보의 일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요. 간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딱 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박찬대 의원을 응원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그 어떤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서운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박찬대 의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당이 무산이 되면서 그러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판을 뒤집는 듯한 발언 안 나왔었고 오늘은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산된 이후에 조국 대표에게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조국 대표로서는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가 로또 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당첨되면 뭐 할까? 그렇죠. 기대하죠. 기대감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양당 대표의 합당 선언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에서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 조국 대표의 그런 어떤 자력갱생,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자적인 정치 또는 향후 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예. 현실을 갖다가 좀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기 세력화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큰 틀에서 본인이 뭘 할 것인가. 본인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갈 거냐 또는 아니면 뭐 재보궐선거에 나갈 거냐 뭐 이런 이제 선택의 여지로서 소위 지지층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의 네.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대거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즉 소위 말해서 선거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선거연대 수도권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쉽겠지만 상대적으로 호남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호남에서도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죠.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했을 때 그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호남에서의 어떤 승부전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전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또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에 우호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동시에 나간다? 민주당 후보라? 부담스럽죠. 졌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 원내에 들어오든 예. 아니면 광역단체장에 나가든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풀어나갈 건지 이 두 가지가 숙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나고 나서 뭐 여쭤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합당 막 하고 싶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는 하고 싶었지만 조국 혁신당의 현역들은 대부분이 저는 하기 싫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조국 대표는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 12명의 현역 의원이 있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합당을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넘어와가지고 각자의 지역구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겨뤄야 되거든요.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민주당 이름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조국 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두 가지의 저는 연대가 가능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PK나 TK 같은 데서 3인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그리고 국민의힘 1명 이렇게 3인으로 이 정도의 당선을 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하고 또 뭐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으로 경쟁력 있는 저희 민주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그 자리에 보궐선거가 나고 조국 대표가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그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선거 결과를 만들고 나서 선거 이후에 또 합당을 하는 것도 저는 다음 지도부가 한번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하더라고요. 이거 뭐 당의 뭐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오늘이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가장 높을 때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조금씩 떨어진다는 분석이거든요. 사실 지난 19일간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체면만 구긴 거는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그 일성 예. 정청래 민당 대표의 사과 받아들인다. 그래 합당 나중에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온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과연 언제까지 그 속값이 유지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본인 코가 석자예요. 본인이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를 맡고는 있지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본인의 그 개인 1인 정당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원내 의원이 아닌 이상 본인의 정치적 미래 개척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플레이어로서 뛰고 싶을 텐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에서 원내에 등원하지 못하면 그거 다 물거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체면은 구겼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협조적인 반응을 보이니 내가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에 민주당은 공천 말아달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냈다고 보고 또 모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워낙 미략이 많다고 하니까 그 미략이 지금 이루어져서 사실상 뭐 완성됐을지도. 예, 아름다운 뭐 선거연대라면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역시 진보 진영에도 여러 대표적인 유튜버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가 대표적인데 정청래 대표의 합당에 좀 힘을 실어줬죠. 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혼자서 합당을 결정 못합니다. 결국은 당원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당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진영에서 김어준 씨의 파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반대되는 걸 몰랐던 거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또 새롭게 들어온 당원들이 많아요. 예. 이번 대선 때 또 새롭게 들어온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 당원들은 정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갖고 있는 친문, 친조에 대한 생각하고 달라요. 그걸 간과한 거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려야 됩니다. 예. 두 사람이 움직여도 안 쏠리잖아요. 저 얘기를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예전 같으면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가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엔 안 됐다. 네. 그러면 영향력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동혁 씨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언제나 옳은 말, 바른 말, 정의로운 말 하면은 저는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당원들이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옳은 말, 바른 말, 고운 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하자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합당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예.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지금은 합당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가운데 있는 당원과 지지층과 국민들이 들어보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고 뭐 이후에 중후반으로 가면 또 영향력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김어준 씨나 이런 진보 중의 유튜브의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앞서 이제 고성국 씨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런 그 고성국 TV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분들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선 국면,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 TV 대선 토론 때도 그랬고 대선 주자들이 당내의 지지층을 갖다 획득하는 작업이 당에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공중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레거시 언론이었는데 이제는 강성 지지층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대표적인 빅마우스 유튜버들이 있는 곳이 경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예. 저는 뭐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음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들의 영향력이 또 다시 커집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만약에 당원 여론조사나 예. 당원 찬반 투표까지 갔으면 적극적인 층이 투표하잖아요. 적극적인 층이 여론조사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의총선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의총선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영향력 얘기가 안 나온 거고 또 인사 문제라든지 또 정책 문제 이거는 국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되는 이런 그 빅마우스들 유튜버들과 예. 그 때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원 투표까지 가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 또 여기에는 또 지난 그 미국 투자법 대미 투자법이 통과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쪽에 있던 변호인 출신의 인사 추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기는 뭐 고성국 김어준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면이 아닌 거죠. 왜? 여기에는 당원들의 여론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계몽령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많은 중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과의 합당 또는 대미투자법 어떻게 할 건지를 바라보는 중도층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하나를 가지고 강성 유튜버들 또는 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줄었다 늘었다 이거 평가할 되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강성필 부대변인 이 대목은 어때요? 뭐 합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춘철 변호사를 이제 특검으로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해도 되는 인사였다. 청와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에서 걸러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당에서 특검을 추천을 하면 민정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민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 프레임도 좀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그러니까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악연이 있는 그런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과거에 변호를 했던 김성태라는 사람이 정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 바뀌고 말 바뀌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변호했다는 것이 과연 특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저는 이런 데서 지적이 들어가야지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 뭐 엮여 있는 사건의 변호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에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사람을 변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안 좋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뭐 오차라든가 허점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더 좋잖아요. 100점짜리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민정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도 이성윤 의원이 추천을 했으면 최소한으로 당의 법률가라든가 아니면 법사위원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비공개가 됐던지 간에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특검 추천은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 전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만난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영술 대변인, 그동안에 장도혁 대표 영수회담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세 명이 만나는 회담이거든요. 이것도 괜찮다고 본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단둘이 만나기 싫으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 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정청래 대표한테 할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던 잘못들.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아니죠. 그 대통령이 봤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나름의 이제 반란들을 계속 꾀했단 말이죠,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불러야 해서 이제 또 도닥여줄 그 토닥토닥 해줄 그러한 이유도 있고 장동혁 대표는 따로 1대1로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뭐 세 명이서 만나자는 건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라는 말을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하겠다. 그리고 직언을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만족스럽겠습니까? 그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누는 건데 뭐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하니 그거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니까 그 의지인 거죠. 그러면 세 분이 만나기 전후 시간대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을 배분하고 해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청은 하고 있어요? 저희는 뭐 항상 1대1 그 만남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내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특이한 점이 의제 제한이 없어요.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거는 진짜 허심탄회한 뭐 대화를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영수회담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
효과성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예, 한다고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타이밍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내분이 있었고 예. 민주당에서도 합당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정리되자마자 지금 여야 대표를 부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보면은 자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국을 주도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요? 국민들에게 예.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크게는 미국이 다시 관세 25%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예. 대미투자법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누굴 만나거나 뭘 하게 되면 지금 당내 내분 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누구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반면에 이제 큰 갈래는 쳐졌으니 이제 좀 급한 일 다 끝났죠. 이제 우리 나란 일 합시다. 그래서 대미투자법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예. 그리고 설 민심 앞두고 설 명절에 앞두고 국민들에게 여야 대표가 민생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의제 제한 없이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오. 나도 예.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저는 내일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저는 뭐 탁월한 정무적 감각이 아니라 저는 정무적 만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막말적 워딩들을 많이 뽑아내고 있거든요. 국민을 향해서 막이라고 하고 경제인 단체 가지고 민주주의의 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든 뭐든 간에 맞짱 토론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 것이지 네.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 설 밥상에 그리고 민생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다면 진작에 한미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불러야지 이 당의 상황을 언제부터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 아니라 최근에 자신의 이러한 어법 이런 것들이 먹힌다라고 저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3자회담을 합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하기로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 응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세 사람 모두 다 얻을 게 있는 점심 자리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만나겠죠. 대통령은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국정 운영하는데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안 해줘갖고 계속 지금 이런 얘기하고 속도로 있죠. 해갖고는 따라가기 어렵다. 계속해서 국회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대표 만나서 이 얘기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거 좋습니다. 근데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법안 처리 이런 거 뭐 또 대미투자법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단식투쟁 불과 뭐 10여일 전에 마친 거예요. 예.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특검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특검과 관련해서 하나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그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관련해서는 내일 만나게 된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국회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야당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는 의미 없습니다. 오늘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대통령이 자신감 있으면 죄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감 있는 것도 죄예요 저기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때 야당 대표 무시하고 몇 년 동안 안 만나줬던 것을 반면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우해주고 수시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난 다음에 혹시 합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또 따로 독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야당 대표도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기회를 당연히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막 흠집 내려고 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야당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무작정 근거 없이 국민의 호응도 안 되는 그런 막 흠집 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빗바른다고 봐요. 내일 한번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날지. 또 하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하나의 말을 첨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뜻을 얘기할 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 특검 추천 관련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경로라는 표현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원래 경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성필 부대변인 이 강훈식 실장 얘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속뜻이 뭐냐면 최근에 합당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해야 하면 안 되는지, 합당해야 되는 사람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네. 대통령이 합당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겨버리니까 이게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논란일 수 있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 경제 살리기라든가 민생 살리기, 외교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이 지금 정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이 조급하다,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레임덕 온다. 이런 시선이 다른 곳으로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치권, 국회는 사실 정쟁의 장입니다. 하지만 예. 정쟁을 하더라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니까 어떤 그림이, 어떤 영상이 연출되고 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강선우 의원이 이제 구속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명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편지 분량이 A4로 해가지고 4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글자 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1억 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강성필 부대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네. 반응이 어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뭐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우리 화면에서도 봤지만 원칙 있는 삶을 살았다. 예. 저는 그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저는 참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뭐 물론 본인은 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객관적인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원칙이 있겠다,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저런 것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민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일감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또 그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편지를 보냈냐는 거거든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이유가 있겠죠. 뭐 결국은 동정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예. 구속영장의 이제 체포 동의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런 이제 그러니까 동정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가결이 표결할 돼야 때, 되죠. 표결할 때 예. 이제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런 이제 호소문인데 저는 일말의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제명될 때 제명된 사유가 너무나 뻔해요. 그 전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돈 돌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녹취록에 그 회의록에 따르면은 들어가서 본인이 단수공천 해야 됩니다. 김경환한테 단수공천 줘야 됩니다라고 강변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밝혀지면서 당내에서는 이미 동정 여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A4 4장든 거기다가 눈물을 찍든 뭘 하든 당내에서 이거는 빨리 털고 가야 될 리스크지 이걸 갖다가 지금 동정 여론 일으켜서 안이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 점에서 4장이 아니라 10장을 썼어도 별 효과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었나요? 불체포 특권 버리겠다고. 본인은 포기하겠다고 했죠. 했었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가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실제 뭐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이 됐는데 저는 강선우 의원 최근에 뭐 두문불출하면서 뉴스 잘 챙겨 보실 것 같은데 뉴스 잘 안 보시나 봐요. 민주당 저변에 있는 정서 잘 파악 못 하시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민주당 두 분 얘기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문제로 민주당을 정말로 과거 30년, 40년 전에 돈으로 웅천하는 정당의 오욕을 다시 일으켰다라고 해서 비판 여론이 큰데 이런 걸 알면서 이런 편지 몇 장으로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반대표를 던지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원칙 있는 삶을 살아왔다 이 얘기 했었을 때 사회적으로 지금 밈이 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아 강선우 의원은 받은 만큼은 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1억 원 받았으니까 시의원 공천을 주는구나. 이런 식의 세간의 그 비아냥이 있는데 이 부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 다하겠다. 그러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숨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무고함을 증명해서 아 이거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겠다라고 판사에게 판단을 받으면 되지 왜 본인들과 연관 이렇게 인간적인 인간관계로 맺혀져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이건 옳지 않은 태도죠. 조수 대변인도 뭐 동의합니다. 당연히 부담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낸 게 그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1억에 대해서 이제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후원금 문제도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다는 얘기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 그리고 그때 받다는 사람이 강선우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선우 의원이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증거인멸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고 이미 뭐 구속영장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오면은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이제 거의 뭐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구속되는 게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게 체포동의안이 오는 게 오늘로 따지면 한 며칠 정도 걸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과거 사례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럼 연휴 끝나고? 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사법부가 하는 거 보면 저는 구속도 안 될 것 같고 무죄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공관위에서 공관위원들이 공정하게 투표해가지고 김경 시의원 준 거 아닙니까? 또 뭐 돈 줬다고 해도 뭐 그 운영자금 빌린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요즘 최근에 이 사법부의 판례 보면 저는 그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 시의원이나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근데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명태균 게이트나 뭐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공천에 어떤 식의 뭐 청탁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는지와 지금 김경시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강선우 의원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은 그 정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녹취를 통해서 이미 구속이 될 만한 사안들은 벌써 12월 말에 나왔었던 거예요. 아직 구속되지 않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 1억 원이 들었다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은 그것을 몰랐다는 주장인 거고 경찰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은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인 줄 알았다.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소에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선물도 잊혀졌다. 이게 남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참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어느 사람이 쇼핑백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그 안에 1억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보관하고 있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상식적으로 존재할까요?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어떤 선물이든 뭐가 됐든 뭐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특히 공직자라면은 거기에 어떤 잘못된 청탁이나 이런 특히 공천 시즌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내용물이 들어오면 부적절한 게 들어있으면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기 본인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고의적으로 저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예. 고의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 하다 보면 쇼핑백 같은 거 갖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돈다발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열어봐요. 제일 먼저 열어보고 이게 그냥 불필요한 건지 아닌지 먼저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쇼핑백 자체가 무서운 건데 그걸 안 봤다는 것 자체가 반사적으로 그런 게 들어오면 확인한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그 어디 그 행사장 가서 기념품 줄 때도 그것부터 열어봅니다. 이게 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럴 경우는 있죠. 워낙 쇼핑백들을 많이 받아갖고 선물들을 하루에도 막 10대 개씩 받고 다니니까. 그래도 다 봐요. 아직 이건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신나셨네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선고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이게 그 전에요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좀 근황을 공개했네요.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전 5시 새벽이네요. 5시에서 6시, 저녁 9시에서 11시 매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정검대님 선고를 앞두고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선고 결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불명예 뭐겠습니까? 자기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이 된 거 예. 가장 큰 불명예겠죠. 더 나아가선 형사적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1심 재판이 19일에 있게 되는데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본인 개인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무죄를 받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건 순순히 본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뭐 군경 종사자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와 반성 이런 내용이 그 기도의 주가 될 것이지 예.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그런 그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매일 두 손을 모으고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럴 때 늘 등장하는 게 청년, 뭐 회복, 고난 이런 거거든요. 글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든 연부를 외우든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내용과 대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뭐 군경 본인의 지시를 따랐다가 처벌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놀래고 가장 피해를 본 건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반성과 참회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 얘기도 했고 윤 어게인 세력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극우 기독교 일부예요. 일부 극우 기독교에 기반한 소위 세력이거든요. 좀 그런 점이 과연 이게 국민 보편에 대한 본인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국민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 자기에게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기독교 청년들에게만 따로 메시지를 강조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 기반에 된 소위 말하면 자신의 홍위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싶어서 예. 이것 또한 부적절한 내용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런 것도 이렇게 근황을 변호인이 공개한 것도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뭐 봤나 이 사람이 변호사가 뭐 어떻게 알지 3시간을 했는지 뭐 온전히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말만 믿고 저러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오늘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예. 그 유튜브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 취소하라든가 아니면 석방하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뭐 단식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기도하고 있다는 청년이 이런 청년들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예. 어쨌든 뭐
손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까지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저질렀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사죄하는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게 만약 1심 선고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재판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형량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형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뭐 중형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들도 매우 불성실하고 불손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에게도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몇 년 후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취지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에서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관련한 1심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에 장관들에게 뭔가 좀 책임을 더 씌우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그런 광경들이 자주 있었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유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는 건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특검의 항소 이유서를 보면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다. 장관들이 내란의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는 장관들 본 적 없다고 이제 발표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얘기는 아니 밑에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은 똑바로 된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 얘기인데 유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소위 말해서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참모들 또는 국무위원들과 토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토론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본인을 탓해야 되는데 정무 감각이 없는 소위 말하면은 국정원이든 아니면은 뭐 보안사든 어디든 다 정무 감각 없다고 까면은 그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총리에게 제일 먼저 문건 줬다. 그리고 장관들도 받았는데 공범되는 줄 알고 다 못 받다고 하더라. 이 얘기도 저는 앞으로 소위 말해서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분도 하나의 증거로 써야 된다고 봐요. 즉 주요 종사자들이 못 봤다, 뭐 나는 뭐 그거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발뺌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실형이 이제 유죄가 돼서 이제 구형이 되면 이런 진술들이 앞으로 이제 주요 종사자 관련된 진술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참 그 부분도 이제 서로의 진실의 시간이 이제 열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정광재 대변인은 이 진술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뭐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난 6월만 하더라도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한 6, 7개월이 지난 시간이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많이 진술했을 겁니다. 실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냥 멀리서 힐끗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CTV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문서를 공유하고 있는 장면들도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냥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했을 뿐이지 이걸 또 뭐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론을 묻거나 국무위원에게 그때 말리지 못한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을 거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3년 선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윤 전 대통령 당연히 여기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는 3인자라고 생각하고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인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인자가 2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2월 19일이죠.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설 연휴 직후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가장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한 흐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